네, 안녕하십니까. 네, 3, 4월 심화반, 심화 이론 및 기출분석반 한국사 1주차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상황들 같이 기출문제 보고, 그다음에 같이 교재 보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이 기본 교재를 굉장히 급박하게 일단은 한 바퀴 끝내는 데 목표를 뒀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교재 오타가 종종 있어서 오타들을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오타 수정한 것들은 오늘 이제 오탈자 프린트가 하나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도 계획표라고 쓰여 있는 맨 앞장에 있는 프린트를 먼저 보면요. 앞장에는 진도 이렇게 한국사, 그다음에 동양사 진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그 뒷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한국사 교재 오탈자가 수정된 프린트가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2세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2세 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서 뭐 동그라미 X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가 원래 1년 동안 교재를 팔려고 했던 것들이 1월 달에 다 팔려가지고 급하게 이제 2세를 찍으면서 거기서 이제 오타를 조금 수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교재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초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고 2세 며칠 발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2세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세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세를 사신 분들은 그 오탈자는 고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근현대 부분은 거의 오탈자가 반영이 많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찾아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1, 2월 달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오탈자가 많이 수정되었으니까 아마 보시면은 많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이제 진도 계획표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한국사 이제 전근대를 진도를 끝낸다라고 나갔는데, 정확히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8주의 시간이 있는데 동양사 두 시간을 돌려서 총 10번에 걸쳐서 수업을 조선 전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기본반에서는 삼국과 남북국까지를 거의 2주차 아니면 3주차 초반까지 해가지고 끝내다 보니까 말이 꼬였어요. 끝내다 보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나갔는데, 이제 여기 심화반에서는 총 5번의 수업을 통해서 고대사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것도 설명도 하고 사료도 좀 천천히 같이 보기도 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이제 동양사 진도가 나가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나가고 그 프린트들을 쭉 풀게 되고요. 작년에는 제가 해설지를 만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설지가 조금씩 늦게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갈 때 해설지가 늘 같이 나가니까 올해 좀 미리미리 복습 예습하실 분들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린트는 미리 수업 그 부분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프린트가 나갈 예정이니까 예습하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지도 굉장히 두껍게 나가요. 그리고 작년이랑 좀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해설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의 다양한 텍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만한 텍스트 부분들을 교과서 8종과 가끔씩은 심화서적의 내용들을 이것저것 끼워 넣어가지고 넣었으니까 교과서가 지금 품절 사태여가지고 아마 구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교과서를 진도로 나가진 않을 거고, 이렇게 프린트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교과서 8종 다 보기 어렵다, 구매하기도 어렵다거나 구하기도 어렵다거나 아니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나가는 프린트들만 잘 보셔도 거의 아마 8종을 다 본 효과는 비슷하게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교과서는 사는 거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프린트들 잘 한번 정리하실 거고, 다음 주부터는 형성평가 문항도 이제 나가는데 그건 이제 수업 전에 한 번씩 간단하게 풀어보시면서 이전 주에 배웠던 것들 나름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 또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되게 공부 의지가 엄청 나신 것 같아요. 6, 7시간 되면 사람들이 100명씩 와서 이미 앉아있고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잠은 푹 주무시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거예요. 6시부터 여기 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가끔씩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저기 뒤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렇게 가끔씩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차분차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자 암기 프린트는 토요일마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동양사 시간에 나가니까 한자 암기할 것들 있으면은 나름대로 제 노트 같은 거 비슷하게 해서 드리니까 그때마다 토요일마다 나름대로 한자 공부하시면서 한자 조금씩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뿌셈이라던가 이런 자료들은 제가 나름대로 편집해서 이렇게 같이 수업에 나갈 수 있게 지금 나가는 것처럼 드릴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교재, 뭐 한국사 특강 심판이라던가 길잡이 상학원이라던가 저희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동양사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동양사 개론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동양사 개론은 구판이든 심판이든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판으로 나가긴 나갈 건데 구판 페이지는 늘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난 그냥 구판으로 계속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판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심판을 사시겠다는 분은 뭐 심판을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아시아사 교과서 뭐 추천해달라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교과서마다 내용 차이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거나 한 종 뭐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다르게 텍스트가 편집되어 있는 교과서는 금성 동아시아사 교과서입니다. 2015 오면서 2단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 구어체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보기 괜찮으니까 뭐 금성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뭐 비상이라던가 이런 교과서로 나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준비는 뭐 알아서 하시되 굳이 구하기 어렵다면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만 잘 보셔도 학습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중국사 같은 경우는 종종 시험 문제가 깊숙이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뭐 중국의 역사라던가 아시아 역사와 문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경상대나 아니면 뭐 저기 뭐 몇몇 대학에서 대학교 교재로 쓰는 교재들, 그 중국사 교재들 같은 것도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잘 그냥 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이 좀 빨랐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눈이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우리 졸지 말고 벌써부터 시작부터 졸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요. 오늘은 조금 진도를 일찍 끝낼 테니까 너무 피곤해하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프린트 보도록 할게요. 해설지 말고 이제 기출 프린트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의 발전, 단원 편제는 다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맞췄는데요. 이제 교재, 그러니까 한국사 교재로 치면 약 10쪽에서 27쪽에 달하는 이 분량은 근래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객관식 시설이나 맵문제 찔끔 나왔던 정도인데, 여기 기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편제 방식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제일 앞 페이지에는 근래 기출 빈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텍스트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과서의 서술들 중에 제가 그냥 빈칸을 뚫어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빈칸 답은요, 뒤에 이제 해설지 보시게 되면은 이 문장들이 해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이 빈칸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도저히 못 찾거나 궁금한 문장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해설지 읽어보시면은 그 답지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잠깐만 먼저 개괄적으로 보면요, 늘 옆에는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저와 함께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뭐 나름대로 되게 도식화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뭐 더 뒷페이지 넘겨보면은 뭐 교과서의 사진 자료들이라던가 아니면 저와 같이 이제 강독을 해 나가야 될 자료들 같은 것들이 쭉쭉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선지, 옛날 객관식 선지에서 기출의 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 거기서 조금 볼만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사료들도 제가 오른쪽에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서 넣어놓기도 했고요. 아니면 해설지에다가도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놓기도 했으니까 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마 재수나 삼수 하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굳이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니까 늘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는 옆에다가 두시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었네? 그렇다면 여기 부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늘 출제자들과 내가 승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기출문제와 관련된 주제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그 문항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사와 동양사 부분만 보시면은 작년에 그 신청년 문제 그 같은 것도 사실은 기출문제가 거의 지문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었고 1점도 깎이면 굉장히 아쉬운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틀렸죠. 또 이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들은 왕한석 신법이라던가 기묘사림이라던가 한무제의 대외원정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그대로 재탕하는 문제들이 요 근래에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수업 마치고 싶네요. 네. 여러분 너무 지금 눈에 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서 그래요. 이글이글 불타서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잠 충분히 주무시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것들만 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린트 잘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장난을 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너무 엄숙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지금 분위기가 여기 지금 200명 넘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서 200명 저를 막 이렇게 하는데 눈을 어디에 돌려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막 나중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올해 꼭 합격하셔가지고 잘 합시다. 지금 마음가짐을 11월까지 잃지 마세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보겠습니다. 97년부터 2019학년까지 주제별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요. 약 20여 년 동안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출제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1번 문제는 사실은 역교론 문제였어요. 역교론 문제인데 신석기 시대의 그래도 특징적인 내용들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었고요. 그다음 2번, 3번은 객관식 시절에 그냥 이 부분을 뚝 물어봤는데 예전 객관식 때는 고대사 출제를 맡으신 교수님께서 고대사 영역에서 2문제 혹은 3문제를 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총 40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종종 물어보기도 했는데 요새 시험에서는 서답형으로 넘으면서는 약 23, 24 이 정도로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고대사 영역에서 많아야 1문제, 2문제밖에 출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되 시험을 앞두고는 조금 긴장을 빼고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혹시 찜찜하니까 제가 이제 수능 문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여나 나올 수 있는 출제 분석 및 예측을 보게 되면요. 먼저 수능 근래 시험 문항에서 여기가 신석기나 청동기가 비교하는 문항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신석기라던가 청동기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되게 놀랍게도 신석기와 청동기가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 수행평가의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행평가 보고서라던가 뭐를 통해서 신석기 시대라던가 청동기 시대가 지문에 있고 그것을 고르는 형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 이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신석기와 청동기가 무언가 지문으로 주어지고 그거와 연계된 역사교육론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형식을 띠고 수행평가의 형식을 띠고 무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교과서를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는 탐구활동 문항이 종종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역사 일기라던가 글쓰기 활동과 관련된 역교련 문제가 행여나 나온다면은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교련 문제 10점짜리 논술 문항이 폐지가 되면서 역교련 문항의 비율은 똑같지만 그 10점짜리가 폐지가 되면서 2점짜리라던가 4점짜리로 쪼개져서 나올 거잖아요. 그 쪼개져서 나올 때 이런 것과 한두 개 정도는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은 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행여나 나온다면 이 정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나온다면 우리 근래 시험에서 거의 고조선이 나온 적은 없어요. 고조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조선을 전공한 교수님이 들어가셨어도 고조선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조선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단 예전에 그 교과서에 있는 사료의 원문 정도를 물어보고 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정도는 그래도 굳이 낸다면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단군 신화와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중국과 교역을 하는 문제들 같은 것들 정도는 그래도 굳이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 사료를 주고 뭐 의미를 묻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올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옛날 객관식 시절에서 조금 정답률이 낮게 나왔을 때는 바로 뭐 유물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물 같은 것들, 유물이나 유적의 사진들 같은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물을 때 대략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인가 혹은 어느 나라인가 혹은 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 정도는 간략하게는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처럼 너무 뭐 구석기 시대 어디에서 뭐가 나왔고 이 정도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 집터의 흔적을 보고 이것이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동해거인지 대략적으로나 그냥 아는 정도로만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갑작스럽게만 보고 마지막으로 굳이 여기를 나오게 된다면은 굳이 이거 다 쥐어짜는데 마지막으로 낸다면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교과서에 워낙 사료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사료 같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은 굳이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사료들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7, 8월, 9, 10월 이때 막 보지 말고 지금 한번 가볍게 보고 시험 앞두고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로 해서 행여나 원문으로 나와도 내가 한글 실력에 입각해서 풀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인 내용들은 교과서 정도의 내용들만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전반적으로 자세하려고 하지는 말고 막 여기를 어떤 분들은 여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한 통의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전기구석기 유적은 뭐가 있고 여기는 뭐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가 쌓여 있고 중기구석기 시대 유적은 뭐가 있고 그거는 7급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외우는 거지 우리가 외울 거 아닙니다. 거기는 찢어서 불태워버려서 상관없어요.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거기는 절대 안 나오니까 무셔버려. 왜냐면은 저도 교재를 쓰려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구석기 시대라든가 신석기 시대의 편년이라든가 각 유물의 그런 의의 같은 것이 워낙 충돌하는 지점이 많고요. 고고학계와 역사계의 주장이 다른 지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임용 교수님이 함부로 그 지점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설령 그 지점을 어렵게 낸다면은 다 같이 틀리면 되니까 우리 빈도 높은 데부터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1번 문항에 보시면요. 이건 이제 사실상 역교련 문항입니다. 역교련 문항인데 신석기 시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그래도 선별할 수가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다 교과서 수준으로만 알면은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말이 꼬이네. 지문에 이제 서울 암사동이라던가 뭐 부산 동삼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냥 유적지 흔적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유적이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은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아마 뭐 문제를 예전에는 풀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지금 가볍게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프린트 받고 안 풀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신 분들은 아마 해설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달 돌칼이 뭐였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푸셨나요? 아직도 의미를 음미해 보셔야 되나요? 네,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들 정도로 풀면은 되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뭐 해설지에 있으니까 제가 굳이 해설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항 어차피 역교론 시간에 아마 김쌤이 좀 더 자세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구석기와 신석기 교재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재 11쪽 잠깐만 펴주세요. 교재랑 이제 프린트만 조금 나가겠습니다. 교재 11쪽입니다. 구석기 신석기하고 한번 쉴 거예요. 네. 네, 먼저 교재 11쪽 보시게 되면요. 구석기 시대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라던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대충 돌을 대충 이렇게 빡 하고 뽀개가지고 떼었다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하고요.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런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한 도구를 이렇게 대충 뗀 거를 여러 군데 썼다면은 점점 이제 한 도구, 한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세분화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후기에 가서는 이제 기호의 변화와 함께 중석기라고 해서 짐승의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잔석기 시대로 중석기가 이행되면서 잔석기를 쓰기 시작하고 점차 이제 신석기로 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유적지 디귿에 있는 연천 전곡리 유적입니다. 왜 강조합니까?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연천 두멱도끼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였기 때문에 교과서 상에서 아마 해설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강조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해요. 그래서 굳이 구석기 시대 한 가지만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한 연천 전곡리 유적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출문제 프린트 1번 문제 옆에 여백을 보게 되면은 모비우스 이론과 전곡리라고 제가 나름대로 비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구석기 전기 구석기 시대를 나름대로 이제 모비우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를 쭉 했어요. 정리를 쭉 하면서 세계사적으로 나온 유물들을 쭉 봤더니 이 유럽 쪽이라던가 이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해서 도끼를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힘을 줘서 가열해서 만든 세련된 주먹도끼를 썼는데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유럽이라던가 아프리카 친구들은 무언가 세련된 주먹도끼를 썼는데 저기 아시아 놈들은 대충 한 군데 정도에서 힘을 가열한 굉장히 열등한 구석기 도끼를 썼다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모비우스라는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이론을 반박할 만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시아 놈들은 굉장히 구린 구석기 문화였고 우리 유럽 친구들은 굉장히 선진적인 주먹도끼 문화를 주먹도끼 전기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 선진적인 주먹도끼를 만들었구나라고 나름대로 도식을 만들어 썼습니다. 대략 여기가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웬 주한 미군이 데이트를 하다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막 이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해가지고 찾아낸 유적이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이었죠. 연천 전곡리 유적이 돼서 이 이론을 완전히 반박하게 됩니다. 이 이론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근거를 가지고 와요.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아슐리안 토끼를 발견함에 따라서 토끼를 발견하게 따라서 이 이론이 완전히 반박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견하겠다면서 모비우스 이론을 완전히 반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쾌거를 이루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연천 지역에서 이 모비우스의 이론을 접한 이 주먹도끼를 굉장히 강조하고 관련된 지역 행사를 엄청나게 열고 있다라고 몇몇 교과서에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옆에 오른쪽을 더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굳이 한 통을 보지 말라고 해도 한 통을 굳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집어넣은 부분인데요. 이제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초판이 1980년대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거의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변태석 교수님이 본인이 직접 그나마 개정을 조금씩이나마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변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텍스트가 80년대에서 대부분 멈추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먼저 보시면 시작부터 옛날 학설인데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여기 프린트 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우리 민족이 2단계에 걸쳐서 교체되었다라고 했어요. 즉 신석기 시대에는 뭔가 고아시아족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청동기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이 새로운 문명을 들고 와서 우리 민족을 형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이 시기마다 도구의 교체와 함께 우리가 교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 한국사 길잡이, 그러니까 옛날 80년대에 나왔던 한국사 길잡이의 초판 버전, 1판 버전에서도 그런 식의 학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2008년에 나온 한국사 길잡이, 요새 나온 한국사 길잡이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길잡이를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벌써부터 더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민족 교체론 잠깐만 읽어보고 할게요. 과거 통설 민족 2단계 교체론 한국사 통론 36쪽과 41쪽에 나온 이야기인데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 토기로의 교체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의 교체는 종족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80년대까지는 이게 정설이었어요. 토기의 교체가 민족의 교체를 의미한다. 종족의 교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빗살무늬 토기현이 고아시아족이었음에 대하여 새로운 민무늬 토기는 알타이 계통의 예맥족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구분하는 학설이 정설이었습니다. 정설이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배격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벌써부터 조금 더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쉬고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길잡이 잠깐 쉬고 길잡이 읽어 나갈 테니까 길잡이 준비해 주시고 잠깐만 10분 쉰 다음에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